서울의 심장부. 눈부신 불빛들이 밤의 장막을 화려하게 수놓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그곳의 공기는 음식의 향기보다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라의 손에 들린 차가운 와인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그녀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그녀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식은땀 같았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 한때는 견실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으나 지금은 사업 실패의 그늘에 짓눌려 어깨가 축 처진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유라의 새어머니인 남이선이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과 조바심이 교묘하게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자 유라의 악몽 그 자체인 박태석 회장이 있었다. 50살의 박태석, 금융업과 건설업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 태상그룹의 총수.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혹한, 무자비함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기름진 음식을 탐닉해 불룩 나온 바에 번들거리는 대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유라를 향한 끈적하고 노골적인 시선. 그는 유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다. 마치 경매에 나온 값비싼 예술품을 감정하는 듯한 그 눈빛에 유라는 속이 메스꺼웠다. 우리 유라 양, 오늘 정말 아름답군. 이 드레스, 내가 보낸 선물인데 아주 잘 어울려. 박 회장의 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남이선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어머, 회장님도 참, 저희 유라가 워낙 태가 고와서 뭘 입어도 예쁘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니 더 그렇지요. 새어머니의 아첨은 유라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저 드레스는 유라가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었다. 오늘 아침 남이선이 강제로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던져준 것이었다. 내 인생을 바꿔줄 옷이니 군소리 말고 입어. 그 말과 함께 유라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그룹 아의 신입 디자이너였다. 비록 지금은 막내에 불과했지만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겠다는 뜨거운 꿈을 가진 재능 있는 인재였다. 그런 그녀에게 이 자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치욕의 현장이었다. 한상진이 마른 기침을 하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 유라가 아직 어려서 낯을 좀 가립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어리다니 결혼하기에 딱 좋은 나이지. 박 회장은 음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한 사장, 사업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이제 다 잊어버리게. 나와 태상그룹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 그저 우리 유라 양만 내게 보내주면 돼. 그럼 한 사장의 부도난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안겨줄 수 있어. 거래였다. 명백하고 노골적인 거래. 아버지의 무너진 사업을 일으키는 대가로 그녀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것. 유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딸의 처절한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무력한 모습에 유라는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렸다. 유라야, 회장님께 잔이라도 한 잔 올려드려라. 남이선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다. 유라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박 회장의 탐욕스러운 눈빛, 새어머니의 책은, 아버지의 비겁한 침묵이 사방에서 그녀를 옥죄어 왔다.
레스토랑 복도를 걸어가는 유라의 등 뒤로 남이선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왜 저래 회장님? 죄송합니다. 금방 데리고 오겠습니다. 유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화장실이 아닌 레스토랑의 비상구로 향했다. 육중한 철문을 밀고 나가자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화려한 레스토랑 내부와는 전혀 다른 어둡고 후미진 골목이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눈물과 땀으로 온몸이 젖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그녀는 어느 낯선 동네의 어두운 골목길에 주저앉았다. 값비싼 드레스는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공들여 꾸민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졌다. 귓께는 여전히 박 회장의 불쾌한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돌아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친구에게 연락하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이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자신의 재능과 꿈,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때였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커다란 리어카를 끌며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길게 쌓인 종이 박스와 플라스틱 병들을 리어카에 싣고 있었다. 남루한 작업복, 검게 그을린 얼굴,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 세상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유라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 또한 그녀를 발견한 듯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이나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저 무심하고 담담했다. 마치 길게 버려진 가구 하나를 보는 듯한 눈빛.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시선이 오히려 유에게는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박 회장의 욕망 가득한 눈빛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텅 빈 캔을 발로 밟아 납작하게 만들고 신문지를 가지런히 묶는 그의 모습에서 유라는 묘한 성실함을 느꼈다. 저 사람은 적어도 자기 힘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자신을 팔지 않고 그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말도 안 되고 비현실적이며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처한 상황보다 더 나쁠 수는 없었다.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라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생각보다 젊었다. 30 초반쯤으로 보였고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과 깊고 차분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지저분한 작업복과 땀에 젖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이상하게도 뚜렷했다. 저기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남자는 대답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남자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유라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값비싼 드레스, 엉망이 된 모습,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끌고 그녀를 지나치려 했다. 잠깐만요, 제발요. 유라가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물론 진짜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계약 결혼이에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큰 돈을요. 그녀는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지금 이 남자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이미 결혼한 여자라고 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리어카 손잡이를 쥔 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유라의 절박한 얼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유라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거절당할 것이 뻔했다. 어느 미친 남자가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유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돈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사업적인 거래 조건을 묻는 듯 건조했다. 유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제 통장에 3억 원이 있어요.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에요. 그걸 전부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계약이 끝나면 위자료로 2억 원을 더 드릴게요. 총 어떠세요? 남자, 강지훈은 유라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필사적인 진심을 읽었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시선을 떨구었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좋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다. 그 계약 하죠. 그 한마디에 유라의 세상이 멈췄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한 남자와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기묘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것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인지 아니면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구청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증인란은 구청 앞에서 돈을 주고 급하게 구한 어르신 두 분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모든 절차는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정의 교류 없이 진행되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다. 한율에게는 그저 박태석이라는 지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비상 탈출구의 문고리를 잡은 것뿐이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강지훈은 자신의 집으로 유라를 데려갔다. 그의 집은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옥탑방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유라가 살던 세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이었다. 방은 생각보다도 더 작았다. 한쪽 벽에는 낡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남자의 옷까지 몇 벌이 걸린 행거와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다. 방 한가운데 놓인 접이식 밥상이 유일한 가구처럼 보였다. 그리고 방 한 구석, 창문이 달린 작은 공간이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저 안쪽이 방입니다. 당신이 쓰세요. 강지훈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럼 당신은 어디서 자는데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거실에서 잡니다. 거실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부엌과 현관이 합쳐진 공간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그의 배려 아닌 배려에 유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 5억이라는 거금을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 가진 것은 어젯밤 입고 나온 드레스와 작은 핸드백이 전부였다. 일단 제 짐부터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돌아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아마 새어머니 남이선은 길길이 날뛰고 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박태석은 분노와 모욕감에 치를 떨며 그녀를 찾아다닐 것이 분명했다. 혼인신고서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제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그래야 모든 게 끝나요. 유라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고급 빌라 앞에 도착하자마 S차 문 앞에서부터 남이선의 고성이 들려왔다. 이 미친년, 네가 감히 누굴 망신시키려고 당장 회장님께 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유라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이선은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유라의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 강지훈의 존재에 잠시 주춤했다. 그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본 남이선의 눈에 경멸이 가득 찼다. 넌 또 뭐야? 어디서 이런 거렁뱅이를 끌고 와? 유라는 남이선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리고 품에서 이제 막 발급받아 따끈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보시는 대로예요. 저 어제부로 이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니 박 회장님과의 혼사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증명서를 집어든 남이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상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유라야, 네가 어떻게 제가 이런 짓을 하게 만든 건 아버지와 새어머니예요. 저를 물건처럼 팔아넘기려고 하셨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가장 큰 캐리어에 옷과 작업 도구들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디자이너로서의 그녀의 삶과 꿈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짐을 챙겨 나오는 유라를 남이선이 막아섰다. 너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이 결혼 무효야. 당장 이혼하고 회장님께 가. 바로 그때 유라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강지훈이 나섰다. 그는 남이선을 막아서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그의 눈빛은 평소의 무심함과는 다른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 기세에 눌려 남이선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유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에게서 의외의 모습을 보았다. 우여곡절 끝에 옥탑방으로 돌아온 유라는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었다. 캐리어에서 꺼낸 고급스러운 옷과 화장품들은 좁고 낡은 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그것도 가짜 남편과의 기묘한 동거를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 유라는 마음을 다잡고 회사 유아라로 출근했다. 그녀의 결혼 소식은 아직 회사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회장과의 약혼이 파토났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가 디자인 1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특히 그녀의 팀장인 김민준의 시선이 가장 차가웠다. 그는 사내에서 박 회장의 라인을 타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박 회장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고 그 덕에 실력도 없으면서 팀장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한유라 씨, 어제는 무당 열근이던데 무슨 일 있었나? 김 팀장이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 박 회장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고 그의 노골적인 비난에 팀원들이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곳에서의 삶도 전쟁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 팀장은 산더미 같은 자료를 그녀의 책상에 던지며 말했다. 다음 시즌 컨셉 리서치 자료야. 다른 팀원들은 다들 바쁘니 한유라 씨가 오늘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야근할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다른 직원들이 한 달은 좋게 걸릴 분량을 그녀에게 하루 만에 끝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반박하지 않았다. 지금은 묵묵히 버텨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점심도 거른 채 미친 듯이 자료에 매달렸다. 한편 같은 시각 강지훈은 AURA 그룹 본사 건물 뒤편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구역을 돌며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했다. AURA 본사는 그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구역 중 하나였다. 그는 단순히 폐지만을 줍는 것이 아니었다.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정보의 보고였다. 파쇄된 문서 조각, 버려진 메모지, 심지어 임원들이 마신 커피 브랜드까지.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일하면서도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귀로는 주변의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건물 흡연 구역에서 쉬고 있던 보안팀 직원들의 대화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들었어. 디자인 1팀 한유라 말이야. 박 회장한테 제대로 찍혔다던데. 어쩐지 어제 회장님 비서실에서 난리가 났었잖아. 김 팀장이 아주 신나서 들들 볶고 있다는군. 쯧쯧.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 친구 실력은 진짜 좋던데. 지난번 공모전 때도 혼자서 기획안 다 통과시켰잖아. 강지훈의 손놀림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대화에 더욱 집중했다. 실력 좋으면 뭐해. 윗사람 눈밖에 나면 끝이지. 이번에 태상그룹이랑 진행하는 신소재 공급 계약 건도 박 회장이 밀어주는 거라던데. 이제 한유라는 그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되겠네. 신소재 공급 계약.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이 바닥으로 뛰어든 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였다. 그날 밤 유라는 결국 자정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지훈이 밥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과 작은 김치 종지가 놓여 있었다. 저녁 안 먹었을 것 같아서 무뚝뚝한 한마디였다. 유라는 온종일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저녁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레스토랑의 값비싼 스테이크보다 훨씬 따뜻하고 맛있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유라는 김 팀장이 던져준 자료를 다시 펼쳤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복잡한 시장 분석 데이터와 트렌드 보고서 앞에서 그녀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라는 어깨에 느껴지는 따뜻한 감촉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낡은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유라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려 했다. 저기, 유라가 그를 불렀다. 고마워요.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가 보고 있던 자료를 무심코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럽 시장 데이터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을 텐데. 최근 동남아시아 신흥부유층의 소비 패턴 변화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특히 이 소재는 습도와 기온에 민감하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게. 그는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유라는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폐지를 줍는 남자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마치 업계 최고의 전략 컨설턴트가 해주는 조언 같았다. 그녀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마주한 강지훈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지나가다 주워들은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서둘러 커튼 뒤 자신의 잠자리로 사라졌다. 유라는 한동안 멍하니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커튼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뭘까? 그녀의 가짜 남편은 단순한 고물상 주인이 아닌 것 같았다. 낯선 동거 생활 속에서 유라는 처음으로 남편의 숨겨진 시선을, 그리고 그 시선 뒤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의 편린을 마주하게 되었다. 태상그룹의 심장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최상층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박태석 회장은 값비싼 크리스탈 잿더리를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잿더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앞에는 유라의 새어머니 남이선이 엎드려 울며불며 애원하고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미친년을 잘못 키웠습니다. 설마 그런 천박한 놈하고 눈이 맞아서 혼인신고까지 할 줄은. 박태석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에게 한유라는 단순한 결혼 상대가 아니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리품이자 젊고 아름다운 장식품이었다. 그런데 감히 그런 물건이, 그것도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쓰레기 같은 놈과 함께 자신의 손아귀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시끄러워. 당장 꺼져. 박태석은 고함을 질렀다. 남이선이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가자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곧이어 양복을 빼입은 남자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아와라 그룹의 김민준 팀장에게 연락해. 그 한유라는 년, 제 발로 기어와서 내 구둣발이라도 할게 만들어 회사에서 숨도 못 쉬게 철저히 짓밟아버리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그 결혼했다는 놈. 뒷조사해서 보고해. 대체 어떤 배짱으로 내 물건에 손을 댔는지. 그 배짱의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지. 박태석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한유라의 삶 위로 길고 어둡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유아라 그룹 디자인 1팀에서 유라가 겪는 상황은 괴롭힘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였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집요한 말살 작전에 가까웠다. 가장 먼저 그녀가 몇 달간 공들여 준비해온 어반센트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다. 김민준 팀장은 팀 회의에서 대놓고 그녀의 기획안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말했다. 한유라 씨, 이런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디자인에 회사가 투자할 돈은 없어. 트렌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 프로젝트는 전면 보류야. 팀원 중 몇몇은 기획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았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가 김민준 뒤에 박 회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라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부심이었던 재능이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회사 내부에는 악의적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유라가 박 회장의 스폰서 제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다른 남자에게 붙었다는 이야기. 그녀의 디자인은 사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 돈 때문에 신원도 불분명한 남자와 몸을 섞고 결혼했다는 저급한 이야기까지.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다. 점심시간이면 늘 함께하던 동기들도 이제는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구내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홀로 밥을 먹어야 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마침내 박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그녀가 밤새 작업한 발표 파일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분명히 서버에 저장해 두었지만 알 수 없는 오류로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한유라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일이 발표인데 아직 준비도 안 해놓고 뭐 했어? 김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몰아붙였다. 유라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꼼짝없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이었다. 절망감의 자리에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기, 디자인 1팀이죠. 서버 긴급 점검 나왔습니다. 느닷없이 정보보안팀의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나타났다. 그는 요즘 이쪽 라인 서버가 불안정해서요라며 능숙하게 유라의 컴퓨터를 손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메인 서버 파일은 손상됐는데 어젯밤 자정쯤에 임시 백업 서버로 파일이 하나 복사되어 있네요. 아마 자동 백업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도 하나는 살려놓은 모양입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그는 복구된 파일을 유라의 바탕화면에 옮겨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유라는 멍하니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기적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고 이상한 기적. 며칠 후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중요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이탈리아산 특수 원단이 배송 착오로 사라져 버렸다. 납품 기한은 코앞인데 원자재가 없으니 모든 일정이 마비될 판이었다. 김민주는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해고할 수 있겠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유라가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낯선 퀵서비스 기사가 원단로를 들고 사무실에 나타났다. 한유라 씨,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주소지가 잘못 기입되어서 엉뚱한 물류 창고에 가 있었네요. 하마터면 반송될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유라는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가 절벽 끝에 매달릴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손가락 하나를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 강지훈은 그 시간에도 에이오라 본사 건물 주변을 묵묵히 돌고 있었다. 그의 리어캐는 폐지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들이 함께 실리고 있었다. 그는 정보보안팀 사무실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 더미 속에서 서버 점검 일정표와 백업 시스템 매뉴얼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 안면을 터둔 보안팀 직원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요즘 서버가 말썽이라던데. 디자인팀 쪽 백업 라인이 특히 불안정하다면서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 대화는 잠시 후 우연한 서버 점검으로 이어졌다. 또한 그는 물류창고 직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김 팀장이 이탈리아에서 온 그 원단. 며칠만 묵혀두라고 하던데. 윗선 지시라나 봐. 그는 그 대화를 듣고 곧바로 공중전화로 달려가 주소 불명 택배 신고를 했다. 익명의 제보자로서 지훈이 하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조각들을 줍고 그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뿐이었다. 그의 개입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지만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유라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밤도 유라는 파김치가 되어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절망감 대신 지독한 싸움을 버텨낸 전사에 필요한 긍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낮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털어놓았다. 정말 이상하죠? 누군가 날 도와주는 것만 같아요.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요. 지훈은 낡은 작업 장갑을 꿰매며 무심하게 들을 뿐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버텼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 거겠죠. 그의 건조한 위로에 유라는 왠지 모를 힘을 얻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난번 그가 했던 조언을 떠올리며 물었다. 저기 동남아시아 시장 분석 말이에요. 혹시 참고할 만한 자료 같은 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지훈은 바느질을 멈추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신문 보세요. 경제면에 나오는 작은 기사들. 특히 현지 물류나 유통 관련 기사들이요. 큰 흐름은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다시 한번 폐지를 줍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통찰력이었다. 유라는 잠든 지훈을 몰래 바라보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거친 손, 낡은 옷, 그리고 초라한 옥탑방.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를 가난한 고물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손길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지성은 그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한유라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도망쳐온 세상의 그림자는 분명하고 위협적이지만 자신이 피신해 온 이 작은 옥탑방에도 무언가 거대하고 단단한 그림자가, 자신을 해치려는 어둠과는 다른 종류의 보호하는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그림자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계약 남편 강지훈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을, 기묘한 동거 생활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다. 한유라는 박태석 회장의 집요한 공격을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도움 덕분에 간신히 막아내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생활과 달리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의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거의 없었다. 지훈은 새벽 일찍 나가 해가 져야 돌아왔고 유라 역시 잦은 야근으로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 하지만 좁은 공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유라는 지훈이 아침마다 마시는 믹스커피의 취향을 알게 되었고 지훈은 유라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초콜릿을 찾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소리 없는 배려가 둘 사이에 쌓여가고 있었다. 유라는 더 이상 강지훈을 단순한 고물상 주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가 던지는 무심한 한두 마디의 조언은 언제나 전곡을 찔렀고 그녀가 끙끙 앓던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폐지를 주우면서 국제 경제 동향과 최신 IT 기술에 대해 해박할 수 있단 말인가? 의심의 씨앗은 어느 날 저녁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라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막아낸 기념으로 처음으로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한 날이었다. 옥탑방의 낡은 주방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곤 김치찌개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저녁 드세요. 유라가 어색하게 밥상을 내밀자 지훈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둘은 또다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어색한 공기를 깨고 싶었던 유라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당신이 말해준 동남아 시장 데이터. 정말 도움이 됐어요. 에이, 혹시 옛날에 무역 관련 일이라도 하셨어요? 지훈은 찌개를 떠먹던 숟가락을 잠시 멈췄다. 그는 유라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신문을 열심히 읽을 뿐입니다. 거짓말. 유라는 직감했다. 그의 지식은 단순히 신문 몇 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가면 뒤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의 가면을 결정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다. 새로운 디자인 시안 마가미 쿠아피라 유라는 밤늦게까지 노트북으로 3D 렌더링 작업을 하고 있었다. AURA 그룹에서 지급된 최신형 고사양 노트북이었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비행기 이륙소리 같은 팬 소음을 내며 힘겨워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수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펑 하는 작은 파열음과 함께 화면이 암전되었다.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도 어떤 키를 두드려도 노트북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코를 찔렀다. 메인보드나 파워 서플라이가 완전히 나가버린 것 같았다.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작업한 모든 데이터가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였다. 안 돼. 제발. 유라는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금은 새벽 2시. 회사의 IT 지원팀에 연락할 수도 없었고 사설 수리업체도 문을 열지 않았을 시간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회사에서의 억압과 스트레스, 그리고 쌓여온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며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때 커튼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 나왔다. 그는 잠이 깬 듯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냉정하고 침착했다. 무슨 일입니까? 노트북이 죽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마감해야 하는 건데 다 끝났어. 유라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쪼그려 앉아 노트북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몇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다. 갑자기 꺼졌습니까? 아니면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까? 외부 충격은 없었고 전원 어댑터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안 났나요? 질문의 수준이 이상했다. 하지만 유라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대답만 할 뿐이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방구석에 놓인 낡은 공구함으로 향했다. 그가 공구함을 열자 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공구함 안에는 망치나 펜치 같은 일반적인 공구가 아닌 정밀 드라이버 세트와 인두기, 멀티미터 등 전자제품 수리 전문가들이나 쓸 법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유라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능숙하고 정밀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의 뒷판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폐지를 줍던 거친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다. 복잡한 회로 기판 위를 오가는 그의 손가락은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섬세하고 단호했다. 파워 서플라이 모듈이 탔군. 과부하로 인한 쇼트인가? SSD 컨트롤러에도 데미지가 갔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의 입에서는 유라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는 멀티미터로 각 부품의 전압을 체크하고 회로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듯 막힘없이 원인을 찾아 나갔다. 유라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경이로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저 남자의 진짜 모습은 대체 뭐지? 1시간쯤 지났을까? 지훈은 손상된 부품 몇 개를 능숙하게 교체하고 다시 노트북을 조립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원 버튼을 눌렀다. 잠시의 정적 후 기적처럼 부침금과 함께 익숙한 아유아라 그룹의 로고가 화면에 떠올랐다. 아, 유라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바탕화면에는 그녀가 작업하던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임시로 응급처치만 해둔 겁니다. 메인보드에 미세한 손상이 갔을 수 있으니 내일 바로 데이터 백업하고 정식으로 AS를 맡기는 게 좋을 겁니다.
지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평소에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그냥 폐지 줍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훈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그는 유라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대답했다. 오래전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궁색한 변명이었다.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공구를 정리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유라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모두 보았음에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며칠 뒤 지훈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손등에는 길고 깊게 베인 상처가 나 있었다. 날카로운 철제에 긁힌 듯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어떻게? 괜찮아요. 유라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서둘러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툰 솜씨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거칠고 단단한 손을 부드럽게 감싸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아찌르.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을 치료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소독약이 따가울 법도 한데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다. 유라의 숨결이 그의 손등에 닿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강렬한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유라였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치료를 마쳤다. 내일은 병원에 꼭 가보세요. 그녀는 황급히 말을 내뱉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노트북을 고치던 그의 진지한 옆모습과 자신의 손길을 묵묵히 봤던 그의 깊은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가면이 깨지고 있었다. 고물상 주인이라는 허술한 가면 아래 진짜 강지훈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유라는 가면 속의 그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결혼이 이제는 그녀의 심장을 뒤흔드는 진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과 별개로 한유라의 회사 생활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과 그 손의 주인일지도 모르는 남편의 존재는 그녀에게 기묘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방어만이 아닌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부당하게 빼앗긴 자신의 프로젝트 어반센트를 되찾는 것이었다. 김민준 팀장은 유라의 기획안을 사장시킨 뒤 박태석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노블레스 K라는 프로젝트를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자회사인 태산화학에서 개발한 신소재를 대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골자였다. 유라는 지훈의 조언을 떠올렸다. 큰 흐름은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허점을 찾기 위해 가장 작은 부분, 바로 원가 계산서와 자재 명세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디자이너로서 그녀는 소재의 특성과 시장 가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녀는 야근을 핑계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남아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보안 등급이 높은 자료들이었지만 기적처럼 살아난 자신의 노트북은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버에 접근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위해 길을 닦아놓은 것처럼 유라는 노블레스 K 프로젝트의 원자재 공급 내역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불일치를 발견했다. 태산화학에서 공급하는 신소재의 단가가 업계 평균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품질은 기존에 사용하던 이탈리아산 소재보다 떨어지면서 가격은 30%나 비쌌다.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 소재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뭔가 있어. 이건 단순한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야. 유라는 집요하게 관련 자료를 추적했다. 그녀는 태산화학이라는 회사에 등기부등본까지 열람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회사의 사내이사 중 한 명이 김민준 팀장의 먼 친척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폐기된 서류들이 모이는 문서 보관실로 향했다. 김 팀장이 파기했다고 생각하고 버린 이전 버전의 예산안이나 보고서들 속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수북이 쌓인 파쇄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태산화학과의 정식 계약서 이면에 실제 납품 단가와 공식 장부상 단가가 다르게 기재된 이중 계약의 흔적이 남아있는 메모였다. 차액은 고스란히 유령 회사를 거쳐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김민준 팀장과 그 배후의 박태석 회장이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있는 명백한 배임의 증거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내 비리를 넘어선 범죄였다. 만약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김민준은 물론이고 박태석 회장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거대한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업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유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옥탑방에 돌아왔다. 그녀는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 지훈의 맞은편에 앉았다. 만약에 아주 위험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밝히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침묵하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녀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은 채 그의 생각을 떠보았다. 지훈은 묵묵히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는 유라의 눈을 깊고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검을 휘두르기 전에는 스스로를 지킬 방패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격려이자 동시에 경고였다. 그는 그녀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유라의 마음을 결정하게 만든 마지막 한마디가 되었다. 다음 날 유라는 출근하자마자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밤새도록 정리한 증거 자료들을 익명의 이메일에 첨부했다. 수신자는 김민준 팀장도 인사팀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유라 그룹의 내부 감사팀과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만 접수용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CEO 직속 이메일 주소로 보고서를 전송했다. 이것이 그녀의 검이자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방패였다. 이메일을 보낸 직후 그녀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평온함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묵묵히 디자인 스케치를 시작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같은 시각 에이유라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은 한 남자가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단단하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전 비서실장이 놓고 간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잠시 후 남자의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에서 띵 하는 이메일 수신 알림음이 울렸다. 남자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발신인 익명 제목, 긴급 내부 감사 요청, 신소재 공급 계약 비리 의혹에 대하여.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메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유라가 밤새 정리한 보고서가 떴다. 이중 계약서의 흔적, 부풀려진 단가 분석표,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까지. 아마추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핵심을 찌르는 보고서였다. 남자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을 내려가며 꼼꼼하게 읽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굳어졌다. 감탄과 그리고 깊은 우려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그리고 위험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조용히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되었다. 남자는 보고서를 다 읽은 후 마침내 의자를 돌려 창밖이 아닌 사무실 안쪽을 향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마침내 그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는 바로 강지훈이었다. 폐지를 주울 때의 남루한 작업복이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채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그늘졌던 얼굴에서는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AURA 그룹의 베일에 쌓인 젊은 총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진짜 얼굴로 한유라가 보낸 방역의 서막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걱정스러움으로 복잡하게 빛나고 있었다. 게임의 판이.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위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유라가 보낸 익명의 이메일은 AURA 그룹 디자인 1팀의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팽팽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내부 감사팀이 김민준 팀장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내 조사를 시작했다. 김 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도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팀원들, 특히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있는 유라를 향해 도끼서린 시선을 쏘아댔다. 감사팀의 조사는 며칠간 이어졌지만 꼬리 자르기는 신속했다. 김민준 팀장의 먼 친척이라는 태산화학의 이사와 실무자 몇몇이 징계를 받는 선에서 사건은 급하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거대한 몸통인 박태석 회장과 김민준 팀장에게는 아무런 흠집도 가지 않았다. 오히려 김 팀장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팀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쇼까지 벌였다. 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방역은 결국 미약한 파문만을 일으킨 채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뱀의 머리를 건드렸다는 것을. 박태석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었던 비자금 라인 하나가 끊긴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한유라라는 존재가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내부 감사팀이 움직였다는 것은 AURA 그룹에 보이지 않는 실세, 즉 베일에 쌓인 CEO가 이 일을 인지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더 이상 한유라를 단순한 골칫거리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뿌리부터 완전히 짓밟아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년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아. 아예 업계에서 숨도 못 쉬게 매장시켜버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민준 팀장이 율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사과를 건넨 것이다. 한유라 씨, 그동안 내가 오해가 많았네. 박 회장님만 믿고 자네 같은 인재를 몰라봤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는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거,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최종 디자인 시안일세. 회장님께서 특별히 한유라 씨의 감각을 믿고 맡겨보라 하시더군. 자네의 능력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프로젝트 제네시스. 아유라 그룹이 다음 1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준비 중인 플래그십 라인이었다. 극도의 보안 속에서 소수의 핵심 인력만이 참여하는 1급 기밀 프로젝트. 그런 중대한 임무를 자신에게 맡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명백히 위험한 초대였다. 하지만 팀장의 공식적인 업무 지시를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것이 뻔했다. 유라는 결국 함정인 줄 알면서도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유라는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오직 디자인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녀가 프로젝트에 깊이 빠져들수록 김민준과 박태석이 준비한 함정은 더욱 정교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김민준은 사내 IT팀에 심어둔 자신의 신복을 움직였다. 그들은 유라의 노트북과 회사 서버에 백되어 프로그램을 심어 그녀의 모든 작업 기록을 감시했다. 그리고 치밀하게 조작된 디지털 증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유라가 자신의 옥탑방 IP 주소로 서버에 접속해 기밀 디자인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것처럼 가짜 로그 기록을 심었다. 심지어 경쟁사인 누벨바그의 위장 서버로 파일이 전송된 것처럼 완벽한 흔적을 조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최종 보고회를 하루 앞둔 날 아침,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인이 통째로 경쟁사인 누벨바그 측에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터져 나온 것이다. 아유아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즉각적인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조작된 증거들은 단 한 사람, 바로 한유라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보안팀 직원들이 그녀의 자리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녀를 이끌고 중역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김민준 팀장을 비롯한 법무팀장, 그리고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유라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혐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조사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띄웠다. 유라의 집 IP로 회사 기밀 서버에 접속한 기록, 경쟁사 서버로 파일이 전송된 로그,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젯밤 그녀의 통장으로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내역까지 박태석 측에서 심어놓은 완벽한 증거였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유라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김민준은 오히려 가증스럽다는 듯 혀를 찼다. 내가 자네를 믿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회사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군. 정말 실망일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경멸과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결국 그녀는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제되었고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무기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형사 고발까지 검토될 것이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유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있던 회사 출입증은 정지되었고 책상 위의 개인 물품들마저 상자에 담겨 경비실에 맡겨졌다. 그녀는 이제 아우아라 그룹의 직원이 아니었다. 유능한 디자이너 한유라는 간데없고 회사를 팔아넘긴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만이 남았다. 그녀는 좁은 옥탑방에 주저앉아 지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희망도,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강지훈의 얼굴에서 평소의 침착함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서운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박태석의 계략이 이토록 치졸하고 악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뒤에서 조용히 돕는 것만으로는 그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를 감옥과 파멸로부터 구해내려면 이제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와야만 했다. 그는 부서진 듯 주저앉아 있는 유라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무서운 결의가 이글거렸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자신의 낡은 공구함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폐지 줍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매끈한 검은색의 위성 전화기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다. 나다. 차를 준비해.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이제 출근할 시간이야. 짧고 단호한 명령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더 이상 숨어있을 시간은 없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이 서울의 가장 초라한 옥탑방에서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우아라 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공기는 재판정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한유라는 거대한 테이블의 한쪽 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법무팀장, 인사위원장, 그리고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김민준 팀장까지. 그녀를 심판하기 위해 모인 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는 공식적인 위원은 아니었지만 주요 협력사 대표라는 명목으로 참석한 박태석 회장이 재판장처럼 군림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법무팀장이 스크린에 마지막 증거 자료를 띄웠다. 이상. 한유라 씨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는 유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위선적인 태도였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저는 제 회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회의실을 맴돌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인사위원장이 미리 준비된 해고 통지서를 읽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광그. 회의실에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수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넘긴 머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철하고 강렬한 기운. 그의 양옆으로는 비서실장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회의실은 순간적인 혼란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쳤다. 넌 뭔데 여기까지 들어와. 저런 거렁뱅이를 당장 끌어내지 못해. 박태석 회장 역시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왜 이런 자리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임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특히 그룹의 핵심 임원 몇몇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김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박태석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한유라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매일 밤 낡은 옥탑방에서 마주하던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거친 손의 주인. 자신의 계약 남편. 그가 알츠유라 그룹의 회장이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의 이상하리 많지 해박했던 지식. 기적처럼 나타났던 도움들. 전문가 수준의 노트북 수리 실력.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강지훈은 소란스러운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테이블 상석. 박태석의 옆자리에 섰다. 그는 아직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정면의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서실장이 익숙하게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 증거라는 것들.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그는 먼저 서버 로그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이 기록은 한유라 씨의 자택 IP에서 기밀 파일에 접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분석 창을 띄웠다. 저희 정보보안팀의 심층 분석 결과. 이 로그 기록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한 단말기에서 사후에 주입된 가짜 기록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단말기의 주인은 IT보안과 소속의 박성우 과장이고 그는 이틀 전 태상그룹 소유의 유령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더군요. 다음은 유라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었다. 이 돈 역시 차명 계좌를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그 계좌의 최초 자금 출처 역시 같은 유령회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의 파일 수신 확인서. 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경쟁사인 누벨바그 측에서 보냈다는 이 확인서 말입니까? 그 회사 대표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그는 스크린의 영상 통화 녹화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 누벨바그의 CEO가 나타나 웃으며 말했다. 강 회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아오라의 디자인을 빼돌렸다고 자네도 알다시피 우린 그런 비열한 짓은 안 해. 이 확인서는 완전히 조작된 가짜 문서야. 완벽했던 함정의 모든 증거들이 강지훈의 논리적인 반박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에는 김민준이 공포에 질려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렸다. 지훈의 시선이 마침내 김민준에게 그리고 하얗게 질린 박태석에게 향했다. 산업 스파이 행위도 중죄지만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무고한 직원을 모함하는 것은 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향해 고갯짓했다. 김민준 팀장과 IT보안과 박성우 과장을 검찰로 연행하도록. 증거 자료는 이미 모두 넘겨두었네. 네. 이놈 네가 뭔데. 김민준이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박태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자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는 겐가. 지훈은 박태석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채 낮게 울렸다. 저는 강대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유아라 그룹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
박태석, 당신은 이제 끝났어. 강대현의 아들이라는 말에 박태석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유라 그룹의 창업주의자. 박태석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기고 세상을 떠났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마침내 강지훈의 시선이 한율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충격, 배신감, 안도감,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혼란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루 사이에 2번이나 세상이 뒤집힌 여자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남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절박함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김민준 팀장이 끌려나간 후의 정적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무거웠다. 충격과 공포에 질린 임원들은 돌아온 젊은 총수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박태석은 창백한 얼굴로 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대현의 아들, 네가 살아있을 줄이야. 좋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회사는 내 것이다. 반드시 되찾고 말겠다. 그는 광기 어린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강지훈은 그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할 뿐. 잡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지훈은 남아있는 임원들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끝. 모두 나가보도록. 임원들이 쥐 죽은 듯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거대한 공간에는 마침내 강지훈과 한유라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조금 전까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해준 구원자였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인생 전체를 속인 거대한 기만자가 되어 서 있었다. 유라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당신, 그것은 질문이 아닌 절규에 가까웠다. 옥탑방도, 폐지를 줍던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군요. 처음부터 날 속이고 있었던 거군요. 유라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자신이 붙잡은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을 조종하던 거대한 손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범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세계의 정점에 있는 남자와 결혼한 셈이었다. 강지훈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율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는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는 유라를 데리고 회의실을 나섰다. 직원들은 복도 양옆으로 갈라져 서서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들의 진짜 CEO와 그의 옆에 서 있는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를 최상층, 그의 진짜 집무실로 데려갔다. 오장에서 스크린을 통해서만 보았던 바로 그 공간. 낡고 비좁은 옥탑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자신의 정체를 상징하는 이곳에서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아유라 그룹의 창업주이신 강대현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유라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박태석은 아버지가 친형제처럼 믿었던 친구이자 동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박태석은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지분을 빼돌리고 나와 내 어머니를 회사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조차.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심증만 있을 뿐 증거는 없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오랜 시간 억눌러온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박태석은 이미 회사 내부의 거미줄처럼 자신의 세력을 심어놓았습니다.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었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뒤지며 정보의 조각들을 모으고 박태석의 약점을 파고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던 중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골목길에서 박태석이 그토록 집착하는 당신이 내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을 때 나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박태석의 움직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분명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유라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자신은 그저 그의 복수극에 이용된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인가.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살면서 나는 당신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박태석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 자신의 재능과 일을 사랑하는 당신의 열정.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당신의 용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닌 내 진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선 것은 내 계획이 틀어질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신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 시작이 거짓과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들의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 계약인가? 동맹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가? 강지훈은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듯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태석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 사회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고 회사 곳곳에 그의 신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방역해 올 겁니다.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유라 씨,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디자이너로서 아유아라 그룹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우리 사람이고 누가 박태석의 적인지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의 파트너로서 나와 함께 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선택권을 온전히 그녀에게 넘겼다. 유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그를 향한 연민과 이미 시작되어 버린 감정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 역시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자들에게 이대로 패배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복수의 짐을 짊어진 이 남자를 혼자 싸우게 하고 싶지 않았다. 유라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단단하고 결의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죠? 그것은 더 이상 속아서 결혼한 아내의 말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같은 적을 마주한 동맹의 첫마디였다. 절망과 기만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진실의 폭풍 속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위험하고도 복잡한 동맹 관계로 재정립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역전된 세상 속에서 진짜 폭풍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귀환은 아유아르 그룹을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진짜 사무실은 이제 박태석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박태석의 인맥과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는 실시간으로 주가, 변동과 관련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유라는 더 이상 이 싸움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전쟁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다음 날 회장님의 아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틀을 달고 디자인 1팀으로 복귀했다.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들의 비굴한 태도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유라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철저히 이용했다. 그녀는 디자인팀 내부의 공기를 읽었다. 누가 강지훈의 복귀에 진심으로 안도하고 누가 여전히 박태석의 라인에 서서 불안에 떠는지 관찰했다. 그녀는 디자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자재, 유통, 마케팅 부서의 중간 관리자들을 만나며 박태석의 사람들이 심어놓은 비리의 흔적과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파악해 나갔다. 그녀가 수집한 내부 정보들은 강지훈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조각들이 되어주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첫째는 법적 전선이었다. 그는 유라를 모함했던 증거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박태석과 그의 유령 회사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박태석의 자금줄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는 금융 전선이었다. 박태석이 AURA 그룹의 주가를 흔들기 위해 자신과 관련된 투자사를 통해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하자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해외에서 비밀리에 운용해 온 투자 자금을 투입해 그 물량을 모두 사들였다.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박태석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박태석은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되었다. 셋째는 내부 전선이었다. 유라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훈은 박태석의 신복들을 주요 보직에서 신속하게 해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박태석의 압력에 밀려나 있던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들을 발탁했다. AURA 그룹은 내부에서부터 빠르게 정화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박태석은 야수처럼 발악했다. 그는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을 총동원해 강지훈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붓기 시작했다. 강지훈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려는 무자비한 찬탈자로, 한유라를 그를 조종하는 요부로 묘사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심지어 그는 사람을 보내 유라를 미행하고 위협하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이런 발악은 오히려 강지훈의 마지막 결심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뿐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박태석은 여전히 대주주이자 이사회의 일원이었다. 그는 이 이사회를 마지막 기회로 삼았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을 규합해 강지훈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시켜 경영권을 되찾으려 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석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강지훈이 회사에 복귀한 이후 주가가 불안정하고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었다며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몇몇 이사들이 그에게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석의 열변이 끝나자 강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박태석 회장님, 당신이 AURA 그룹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준비한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 실적 보고서가 아니었다. 여기 15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
강대현 회장님의 마지막 진료 기록과 부검 결과 보고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박태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 하지만 저는 당시 주치의를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다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초췌한 모습의 노년 의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영상이었다. 박태석 회장이, 아니, 당시 부회장이었습니다. 그가 강 회장님의 심장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하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의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박태석이 강대현 회장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강지훈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태석이 강 회장의 사후,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강 회장의 차명 지분을 불법적으로 상속받은 증거, 그리고 그 자금으로 아유아라 그룹을 어떻게 장악해 나갔는지에 대한 모든 회계장부와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살인,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경영입니까?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박태석을 지지하던 이사들은 순식간에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들마저 공범으로 엮일까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태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텅 빈 눈은 초점을 잃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이 미리 모든 증거를 넘겨두었던 것이다. 박태석 씨, 살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에 채워지는 순간 거대했던 제국의 황제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석이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박태석이 앉아있던 텅 빈 의자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의 곁에는 한유라가 조용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지옥 같은 전쟁을 치러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동맹이 아닌 모든 것을 함께 겪어낸 두 사람으로서 치열했던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했다. 거짓과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조용하지만 더욱 중요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석 회장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에이유라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지훈 회장의 지휘 아래 회사는 과거의 부패와 비리를 씻어내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 공포와 아첨으로 유지되던 수직적인 문화는 사라지고 실력과 열정이 존중받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한유라는 다시 디자이너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부당하게 중단되었던 어반센트 프로젝트는 강지훈의 특별 지시로 즉시 재개되었다. 이제 그녀는 디자인 1팀의 팀장으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게 되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회장님의 아내라는 어색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비리에 맞서 싸운 용기와 실력을 겸비한 리더로서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AURA 그룹의 회장이었고 한유라는 그의 회사의 팀장이었다. 낮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서로를 대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여전히 그 낡고 초라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회사를 이끄는 총수는 밤이 되면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접이식 밥상에서 컵라면을 먹었고, 유능한 디자인 팀장은 비좁은 방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잤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라가 옥탑방에 돌아왔을 때 지훈이 조용히 자신의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인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다.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서운함이 묻어 나왔다. 지훈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당신을 붙잡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그날 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썼던 허술한 결혼 계약서였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박태석에게서 벗어났고 나는 복수를 끝냈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맞았다. 하지만 유라의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다. 그녀는 그가 이 관계를 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두려웠다. 지훈은 계약서를 그녀에게 내밀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 당신을 속이고 내 복수에 이용한 것,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되었으니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없던 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돕겠습니다. 위자료도 당신이 원하는 만큼. 바로 그 순간 유라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거짓말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까지 거짓은 아니었어요. 유라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내가 사랑에 빠진 건 아우라 그룹의 강지훈 회장이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 지붕 새는 걸 막아주던 남자. 내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말없이 컵라면을 끓여주던 남자. 내 망가진 노트북을 밤새워 고쳐주던 그 남자였어요.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늘 냉정하고 침착하던 지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사랑하게 된 것은 박태석에게 복수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던 여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모두 보였음에도 따뜻한 저녁 한 끼를 차려주던 여자. 서툰 솜씨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그 여자였다. 지훈은 계약서를 쥔 유라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 씨, 내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끝에서 당신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 빛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회장과 팀장도 계약 부부도 아니었다. 수많은 오해와 거짓의 강을 건너 마침내 서로의 진심 앞에 마주선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절망도, 복수도, 계약도 없는 오직 사랑만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유라는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계약서를 다시 가져왔다. 그리고 찢어버리는 대신 소중하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건 우리의 역사가 담긴 거니까 버리지 않을래요. 대신 새로운 계약을 하죠.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서로에게 평생 진실만을 말하고 어떤 순간에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며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계약. 어때요? 지훈의 얼굴에 마침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 계약 평생토록 지키겠습니다. 1년 후 아하라 그룹은 패션 업계를 선도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강지훈 회장의 냉철한 리더십과 한유라 실장이 이끄는 디자인팀의 감각적인 창의력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다. 특히 한유라의 어반센트 라인은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며 그녀를 스타 디자이너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날 저녁, 강지훈과 한유라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 디자인 어때? 다음 시즌 신제품인데. 당신 의견이 듣고 싶어서 유라가 태블릿 PC를 내밀자. 지훈은 능숙하게 화면을 넘기며 날카로운 조언을 던졌다. 소재의 질감은 좋은데 동남아 시장을 고려하면 통기성을 좀 더 개선해야겠군. 그리고 이 패턴은 두 사람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장 뛰어난 사업 파트너이자 세상에서 가장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가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 유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 당신과 함께 이제 아버지를 짓누르던 모든 억울함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내 곁에 당신이라는 최고의 행복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라고 말씀드렸어. 유라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댔다. 50세의 남자와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시작했던 필사적인 도망. 그 끝에서 만난 쓰레기 줍는 남편.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거대한 진실과 운명.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눈부신 햇살과 함께 새로운 행복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심으로 완성된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계약보다도 견고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